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이고 전직 중학교 국어교사였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던 딸에게 버림받고 비참했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이 늙은이를 위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딸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슬리퍼 너머로 발바닥을 시리게 했습니다. 손에 든 비닐봉지가 묵직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약과 그리고 손자 준서가 좋아하는 레고 블록 하나. 이번 달 연금에서 아껴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했어야 했을까? 하지만 깜짝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손자의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딸을 보고 싶었습니다. 딸랑. 초인종 소리가 고급스러운 현관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평소와 다른 날카롭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세일즈맨이라도 찾아온 것처럼. 나다, 지혜야. 아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이 말에는 왜 이 시간에 오셨어요? 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오시면 안 되는데 라는 의미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손자 얼굴이 보고 싶어서. 준서잖아? 아빠, 오늘은.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야? 사위 민준이었습니다. 아빠, 아빠래요. 딸의 목소리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 이 밤중에 장인어른이 왜 오셔? 전화도 안 하고? 사돈, 그러니까 사위의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방범 체인이 채워진 채로 딱 손바닥 하나 들어갈 정도로만 열렸습니다. 틈 사이로 딸의 얼굴 반쪽이 보였습니다. 민망함과 난처함으로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곤란해요. 시어머님 계시잖아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창피해요였습니다. 내 딸, 아내가 36시간의 진통 끝에 낳았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을 오직 혼자 키워낸 내 딸이 지금 나를 창피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이것만. 나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준서 주려고. 딸은 체인이 채워진 문틈으로 재빨리 봉지만 낚아챘습니다. 마치 배달 음식을 받듯이. 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빠, 다음에 연락하고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죄송합니다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락하고라는 말은 아무 때나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틈 너머로 거실이 조금 보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 사위의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썹을 찌푸린 채로. 그 눈빛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인이라는 사람이 밤늦게 무슨 예의냐는. 그리고 그 옆 식탁 위에 뭔가 보였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힐끗 보이는 글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박진수라는 내 이름. 아빠, 그럼. 딸이 서둘러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잠깐. 나는 문을 손으로 잡았습니다. 지혜야,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무슨 일이요? 없어요. 바빠요, 아빠. 닫을게요. 닫을게요라는 말에는
더 이상 붙잡지 마세요라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아버지가 원래 좀. 딸의 사과하는 목소리. 에휴, 장인어른이 좀 철이 없으시네. 요즘 노인네들이 다 그렇지 뭐. 사돈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 여보, 장인어른한테 말 좀 해.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하다고. 사위의 목소리에는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듯합니다. 그 말에는 장인어른 때문에 우리 체면이 구겨진다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는데 복도의 센서등이 꺼지면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내 인생 67년 중 가장 무겁고 외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름한 점퍼에 낡은 슬리퍼, 등이 굽은 노인. 아니, 딸에게는 창피한 아버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닿았습니다. 로비로 나서는데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구 찾아오셨어요? 딸을 만나러 왔는데. 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 그러세요? 잘 다녀가세요. 잘 다녀가세요라는 평범한 인사가 그날따라 이제 돌아가세요처럼 들렸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막차 시간은 지났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은 돈 15,000원. 택시를 타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딸의 결혼식 날. 나는 딸에게 축의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5천만 원. 내 전 재산이었습니다. 퇴직금과 아내의 보험금, 그리고 우리 집을 팔아서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딸이 봉투를 열어보고 놀랐습니다. 너희들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써라고. 아빠는 월세방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빠, 고마워요. 정말 잘 쓸게요. 그날 딸이 잘 쓸게요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말을 소중히 여기며 의미 있게 쓸게요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의 진짜 뜻은 받을 건 받겠어요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손자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석 달 전 마지막으로 본 그 아이의 웃는 얼굴. 할아버지, 또 와요. 하고 손을 흔들던 모습. 그리고 오늘 그 아이는 할아버지가 왔는지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님이 계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죄송해요는 진짜 미안함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과였고 어쩔 수 없었어요는 제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변명이었으며 이해해 주세요는 더 이상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는 아마도 그 다음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딸의 아파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17층 어딘가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환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24시간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입장료 10,000원. 남은 돈 5,000원으로는 내일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는 누군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67년 인생, 교직 생활 35년, 외동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모든 것을 바쳤던 삶. 그 끝이 이것이었습니다. 찜질방 바닥,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 그리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막막함,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서러워서 눈물조차 어디서부터 흘려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바닥은 딱딱했습니다. 아무리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했던, 너무나 따뜻했던 그 시절이 지혜가 6살 때였습니다. 아빠, 오늘 서점 가요. 딸아이는 매주 토요일만 되면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동네 서점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습니다. 딸의 작은 손이 내 손바닥 안에서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아빠, 나 오늘 동화책 사줄 거지? 그래, 하나만 고르렴. 서점에 도착하면 딸은 한참을 책 사이를 헤맸습니다. 어떤 책을 고를까 진지한 표정으로 한 권 한 권 펼쳐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나는 의자에 앉아 한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아빠, 이거요. 딸이 선택한 건 항상 두꺼운 책이었습니다. 얇은 책은 금방 끝나니까 아깝다는 이유였습니다. 집에 오면 딸은 내 무릎에 앉았고, 그리고 나는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목소리에 감정을 실어서 읽어줬습니다. 딸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아빠 목소리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아빠, 나 작가 될래요. 딸이 일기장을 들고 왔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쓴 짧은 이야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가 첨삭해 줄까? 응, 아빠가 봐주면 내가 제일 잘 쓸 수 있어. 나는 빨간 펜을 들고 딸의 글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잘한 부분에는 별표를, 고쳐야 할 부분에는 부드러운 조언을 적었습니다. 지혜야, 여기 표현이 참 좋구나. 아빠도 생각 못한 표현이야.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짜? 아빠한테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다. 그때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나 나중에 크면 아빠랑 같이 살 거야. 아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나는 평생 믿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딸이 취업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겨울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습니다. 여보, 지혜는 제대로 결혼시켜야 해요. 병상에 누운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잘할게. 당신 혼자 힘들 텐데. 괜찮아. 우리 딸 있잖아. 지혜가 날 지켜줄 거야.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렀습니다. 지혜야, 엄마. 딸이 눈물을 흘리며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잘 모셔야 해. 약속해. 엄마, 당연하지. 내가 평생 아빠 모실 거야. 엄마 걱정 마. 딸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딸은 내 곁을 지켰습니다. 아빠, 울어도 돼요. 나 다 컸어요. 나는 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지혜야, 아빠가 이제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 나 있잖아요. 내가 아빠 옆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약속을 나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딸이 민준을 데려왔습니다. 아빠, 소개할 사람 있어요. 민준은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였습니다. 명문대 출신에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지혜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딸 부탁합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것만 지켜주면 됩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웃음이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웃음에는 장인어른 재산이 얼마나 되지? 라는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딸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딸이 대기실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왜, 지혜야? 아빠, 나 결혼하면 아빠 자주 못 볼 것 같아서 벌써 서운해요. 괜찮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만 행복해라. 아빠 고마워요. 나 이렇게 키워주셔서. 버질로드를 걸을 때였습니다. 딸의 팔을 잡고 걸으면서 나는 이 팔을 놓는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단상에 올라 민준에게 딸의 손을 넘겨주며 나는 말했습니다. 내 딸 잘 부탁하네. 나에겐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네, 잘 모시겠습니다, 장인어른. 그의 잘 모시겠습니다는 걱정 마세요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나는 딸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딸이 봉투를 열어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5천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아빠, 이거 너희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써라. 아빠는 월세방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빠,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빠는 어떻게 하시려고. 됐어. 아빠는 연금 나오니까 충분해. 너만 잘 살면 돼. 딸이 울면서 나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정말 잘 쓸게요. 그때 딸의 잘 쓸게요를 나는 아빠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게요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3년이 지나면서 딸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빠,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너무 바빠서는 아빠한테 할애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뜻이었고,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의미였습니다. 명절에도 올해는 시댁에 가봐야 해서요라는 형식적인 말만 반복되었습니다. 손자 준서가 태어났을 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딸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혜 고생했구나. 준서 보러 왔어. 신생아실 너머로 손자를 보았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딸을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외할아버지라니 믿기지가 않네. 그런데 사위 민준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돈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도 오셨어요? 그녀는 내게 형식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네, 손자 보러 왔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는 오늘 밤샘으로 간호할 거거든요. 사돈 어른은 편히 다녀가세요. 편히 다녀가세요는 이제 돌아가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점점 더 투명 인간이 되어갔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워 이 모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딸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이었을까? 딸에게 모든 것을 준 게 실수였을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잠 안 오세요? 고개를 돌리니 나와 비슷한 나이대의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네, 잠이 안 오네요. 저도요. 생각이 많아서요. 무슨 생각이신데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 생각이요. 어르신도요? 네, 딸 생각입니다. 허허, 우리 다 똑같나 보네요. 자식은 키웠는데 나는 못 키웠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은 키웠는데 나는 못 키웠다. 맞습니다. 나는 지혜를 키우느라 정작 박진수라는 사람은 키우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자식한테 모든 거 다 주셨어요? 네, 전부 줬습니다. 그럼 어르신한테 남은 건 뭔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거? 월세 방 하나, 월 50만 원짜리 연금, 그리고 찜질방 바닥에 누워있는 이 쓸쓸한 뿐이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다 줬죠. 그런데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제 제 인생 사니까 아버지 인생도 사세요래요. 그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이제 저한테 의지하지 마세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요? 다시 시작했죠. 67살에요, 어르신.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67살에 뭘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어르신, 우리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버림받았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의 말이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르신, 자식은 돌아올지도 모르고 안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어르신. 자식한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식 없이도 행복한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몸을 돌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딸에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현관문 틈으로 비닐봉지만 받아가던 딸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 속에서 뭔가 꿈틀거렸습니다. 분노? 아니, 그것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딸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아빠, 오늘은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님이 계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문자에는 사과가 없다는 것을, 오직 변명만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여 있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내 이름 박진수, 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찜질방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볼펜과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한 장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편지. 첫 줄을 쓰는 순간 35년 국어교사 생활이 손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20대에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지만 생계를 위해 포기했던 작가의 꿈이 깨어났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썼습니다. 오늘 밤의 일을, 그리고 내가 느낀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펜을 놓았습니다. 메모지 10장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아까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식한테 복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식 없이도 행복한 거예요. 나는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아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사세요. 지혜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부탁했잖아. 지혜를 잘 돌보라고. 잘 돌봤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는 당신이 당신을 돌볼 차례예요. 아내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아침 8시 눈을 떴습니다. 몸은 뻐근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67세 박진수.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일단 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까?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박진수 선생님 맞으시죠?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누구신지? 선생님, 저예요. 한미선이요. 선생님이 2학년 담임하셨을 때 학생이었어요. 미선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글을 유난히 잘 쓰던 학생. 국어 시간마다 눈을 반짝이던 아이. 미선이. 맞구나. 세상에 이렇게 컸구나. 네, 선생님. 와, 정말 오랜만이에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그냥 산책 중이야. 미선이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작가예요. 소설 쓰고 있어요. 정말? 미선이가? 선생님이 항상 말했잖니. 너는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네, 기억해요. 선생님 말씀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생님, 미선이가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다, 괜찮아. 선생님, 미선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봐도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혹시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글은 솔직할 때 가장 아름답다고.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옛제자 앞에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한테 버림받았구나. 미선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나는 어젯밤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현관문 틈으로 비닐봉지를 봤던 일, 찜질방에서 잔 일,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에 대해서도. 미선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가 끝나자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그 메모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미선이는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선생님, 다 읽고 난 미선이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세상에 알려야 해요. 뭐? 이건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부모님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동시에 자식들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고요. 하지만 선생님, 제가 지금 SNS에서 좀 알려져 있어요. 팔로워가 50만 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 글 제 계정에 연재하면 안 될까요? 미선아, 그건 선생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글은 세상과 나눠야 한다고. 혼자만 간직하면 그건 글이 아니라 일기라고. 내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자를 보며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지. 선생님,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선생님의 목소리를 찾는 거예요. 67년 동안 딸만 바라보고 사신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미선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미선아, 이걸 세상에 알리면 우리 딸이. 선생님, 따님은 이미 선생님을 버렸잖아요. 선생님이 따님을 걱정할 이유가 있나요? 냉정한 말이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알았다, 해보자. 하지만 실명은 안 돼.
딸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건 아직은 그러고 싶지 않구나. 물론이죠, 선생님. 익명으로 할게요. 그냥 B 씨의 편지 이런 식으로요. 미선이는 즉시 노트북을 꺼내 내 메모지를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목은 뭐가 좋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편지 일화로 하자. 좋아요. 그럼 연재 형식으로 가는 거네요? 응.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미선이는 30분 만에 타이핑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됐어요, 선생님. 이제 세상에 나갔어요. 나는 미선이의 핸드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내 아픔이 거기 있었습니다. 미선아, 고맙구나.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작가가 됐는데, 이제 제가 선생님을 작가로 만들어 드릴 차례예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설마 또 찜질방은 아니시죠? 글쎄, 당분간은 거기서 지낼 생각이다. 안 돼요. 선생님, 제 작업실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당분간 거기 계세요. 미선아, 그건 너무.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집이 어려워서 자퇴하려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도 능력이지만 도움을 받는 것도 용기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그 용기를 낼 차례예요. 나는 미선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았다. 고맙구나, 미선아. 그날 오후 나는 미선이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편히 쓰세요. 제가 낮에는 출판사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같이 밥 먹고요. 미선아, 정말 고맙다. 선생님이 나중에 꼭 보답할게. 보답은요? 선생님이 좋은 글 많이 써주시는 게 보답이에요. 미선이가 나간 후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미선이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업로드한 지 3시간밖에 안 됐는데 조회수가 5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나요. 우리 아버지 생각나서. 이런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회가 미쳤어요. 자식 키운다고 자기 인생 다 바쳤는데 결국 남는 게 없다니. B 씨 아버지 응원합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사세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2분 후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전화 왜 안 받으세요? 어제 주신 약과 맛있었어요. 준서가 레고 갖고 잘 놀고 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나중에 연락 주세요. 이 문자에는 어제 일은 없던 일로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이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따뜻했던 시절, 그리고 변해버린 딸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35년 동안 학생들의 글을 고쳐주던 손이 이제는 내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박진수라는 사람이 67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선이의 SNS에 올라간 내 글은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1화 조회수 50만, 2화 조회수 80만.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고 공유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대박이에요. 미선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벌써 출판사 세 곳에서 연락 왔어요. 책으로 내자고요. 책을?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찜질방 바닥에 누워있던 내가 지금은 출판 제의를 받고 있다니. 네, 선생님.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연락 왔어요. 휴먼 다큐 촬영하고 싶대요. 방송은 아직 이르지 않나? 선생님, 이건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 효의 의미, 세대 갈등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미선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댓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은 단순히 내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가 투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외로우실까요? 저도 모르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반성하게 돼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해요. 후회해도 늦어요. 그리고 일부는 냉정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모든 걸 주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님들 정신 차리세요. 효도는 강요할 수 없어요. 베풀었으면 기대하지 말았어야죠. 이런 댓글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이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받으세요, 선생님. 미선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요즘 전화를 왜 안 받으세요? 문자도 답 없고. 미안하다. 바빴구나. 아빠, 지금 어디세요? 혹시 아프신 거 아니에요? 이 물음에는 왜 연락이 없으세요? 라는 의미도 있었지만 동시에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신 거예요? 라는 계산도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건강하다. 걱정 마. 그럼 어디 계세요? 집에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응. 집은 정리했어. 네. 집을요? 왜요? 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이 놀람에는 아버지 재산을 혹시 다른 데 쓰신 건 아니겠죠? 라는 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세방은 나한테 너무 넓더구나. 그래서 지금은 지인 집에 머물고 있어. 지인이요? 누구세요? 내 옛 제자다. 걱정 마. 잘 지내고 있으니깐.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빠,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제가 좀 드릴까요? 좀 드릴까요? 라는 이 제안에는 많이는 못 드려요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연금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요? 그럼 아빠, 저 바빠서요.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딸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리고 나는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딸의 짧은 통화에 상처받았을 텐데 이제는 담담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포기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포기가 아니라 놓아줌이었습니다. 다음 날 나는 미선이와 함께 한 카페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재민 변호사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진수입니다. 선생님 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변호사님도요? 네. 제 아버지께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인 인권 전문으로 일하게 됐죠. 손 변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 따님께 주신 돈이나 재산이 있으신가요? 네.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증서나 차용증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축의금으로 준 거라. 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혹시 선생님 명의로 된 재산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재산이요? 없습니다. 다 정리했어요. 정말 다 정리하셨어요? 집, 땅, 보험, 주식, 채권. 이런 것들 하나도 없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 채권이 하나 있기는 한데. 채권이요? 네. 옛날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채권으로 받아놨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연락이 안 돼서. 그게 언제쯤이셨나요? 한 20년쯤 됐나? 아내가 암으로 사망하기 며칠 전이었으니까. 20년. 그럼 아직 소멸시효 전일 수도 있어요. 혹시 그 채권 지금 어디 있으세요? 집에. 아, 이제 그 집도 정리했으니까. 잠깐만요.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왜요? 지혜야, 아빠가 너희 집 창고에 박스 하나 맡겨놨잖니. 거기 좀 찾아볼 게 있는데. 아, 그 박스요? 아빠, 그거 버렸어요. 뭐?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버렸다고? 언제? 지난주요. 창고 정리하면서요. 어차피 낡은 옷이랑 서류들만 있길래 다 버렸어요. 왜요? 중요한 거 있었어요? 지혜야, 거기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단 말이야. 에이, 아빠. 20년 넘은 서류가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쓸모없는 거라는 딸의 말에 담긴 의미는 아빠 과거 같은 건 의미 없어요라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채권이 있었단 말이다. 2억 원짜리. 네, 2억이요. 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아빠, 그게 진짜예요? 2억 원짜리 채권이요? 응. 너희 엄마가 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아빠, 잠깐만요. 그거 혹시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아파트 쓰레기장 뒤져볼게요. 지혜야, 이미 일주일 지났잖니. 벌써 청소차가 가져갔을 거야. 아, 진짜. 아빠, 왜 진작에 말 안 하셨어요? 이 불만에는 그 돈이 우리 거였을 수도 있는데라는 아쉬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쉽네요. 만약 그 채권을 찾았다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을 텐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딸이 내 물건을 함부로 버렸다는 사실보다 2억이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목소리가 변했다는 사실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한번 알아볼 수는 있어요. 채권 발행 은행에 가면 기록이 남아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느 은행이었는지? 글쎄요. 아내가 했던 일이라.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집에. 아니, 예전 집에 서랍장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통장들을 보관했었는데 그 서랍장은 지금 어디 있으세요? 그것도 처분했습니다. 집 빼면서 다. 미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 서랍장 어디 맡기셨어요? 혹시 폐기물 센터로 가지 않았을까요? 아, 집주인이 그냥 쓰겠다고 해서 놔두고 왔는데. 그럼 아직 거기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지금 가보시죠. 우리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예전 내가 살던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30분 거리였습니다. 낡은 빌라 3층. 내가 3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인 것 같았습니다.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요. 혹시 서랍장 하나 남겨두고 갔는데 아직 있나 해서요. 아, 그거요? 있어요. 근데 저희도 쓰려고 했는데 서랍이 안 열려서 그냥 베란다에 놔뒀어요. 그럼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시든가요. 어차피 버리려던 참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베란다로 안내받아 갔을 때 거기 익숙한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아꼈던 낡았지만 단단한 원목 서랍장이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서랍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없으세요? 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열쇠는, 아, 맞다. 나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망하기 전날 내 손에 쥐어준 열쇠였습니다. 여보,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간직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내는 그 다음날 병원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열쇠를 끼워 넣었습니다. 딸깍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통장들과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맞아요. 그의 손에 누렇게 바랜 채권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채권 발행일 2004년 3월 15일. 금액 2억 원. 채권자 고 박영숙, 채무자 정태수. 정태수? 그 이름 기억나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아내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사업한다고 돈을 빌려갔는데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선생님, 이건 공증까지 받은 정식 채권이에요. 지금부터 20년 됐으니까. 채권 소멸 시효가 10년이지만 상속받으셨으면 시효가 연장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인께서 돌아가시면서 선생님이 이 채권을 상속받으셨잖아요. 그럼 상속 시점부터 다시 10년이에요. 부인께서 언제 돌아가셨죠? 2006년 8월이었습니다. 그럼 2016년까지가 소멸시효인데. 아, 안타깝네요. 이미 시효가 지났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손 변호사는 서류를 계속 뒤적였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뭔가 더 있어요. 그가 꺼낸 것은 내용 증명 우편 영수증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세요. 2015년 5월에 채무자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셨네요. 2015년? 아, 맞아요. 그때 제가 딸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정태수한테 연락해 보려고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근데 수령 거부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손 변호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이게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요.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네. 2015년 5월부터 계산하면 2025년 5월까지예요. 아직 시효가 남았어요. 이 채권 청구할 수 있어요. 미선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대박이에요, 선생님. 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태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추적 가능합니다. 혹시 이 서류에 손 변호사가 채권 증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있어요. 여기 주민등록번호 적혀 있네요. 선생님, 제가 바로 조회해 볼게요. 우리는 서랍장을 들고 미선이의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손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고 빠르게 뭔가를 검색했습니다. 찾았어요. 정태수, 현재 서울 강남구 거주.
이 사람 지금 꽤 큰 부동산 회사 대표네요. 네. 정태수 부동산 개발. 자산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 사람 20년 전에 돈 빌려서 사업 시작한 게 대박 난 거네요. 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돈으로. 저 사람이 성공했다는 말이네요. 선생님, 지금이라도 받아내야죠. 제가 내일 당장 내용 증명 보낼게요. 그리고 만약 안 갚으면 소송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선생님 승소 후 보수제로 하면 돼요. 이건 승산 있는 케이스예요. 증거도 명확하고 상대방도 돈 있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억 원. 20년 전 아내가 친구를 위해 빌려준 돈. 만약 그 돈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아니, 그보다 중요한 건 나는 노트북을 열고 사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아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간직해요.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걸까? 언젠가 내가 이 돈이 필요할 거라는 것을, 딸에게 버림받을 거라는 것을. 아니, 아내는 그저 나를 사랑했던 것 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20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글을 다 쓰고 SNS에 업로드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께서 천사세요. 저도 눈물 나요. 역시 진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남는 거군요. 비씨 아버지, 이제 행복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따님은 이거 모르시나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해지셨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내 글은 이미 50만 명 이상이 읽었습니다. 딸도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딸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정태수한테 내용 증명 발송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도 해봤는데. 뭐래요?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채권 증서 있다고 하니까 태도가 확 바뀌던데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네요. 만나서? 네. 내일 오후 2시 선생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아내가 저 세상으로 간 지 20년, 그리고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20년.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CBS 방송국 다큐멘터리 팀 김 PD라고 합니다. 아, 네. 선생님 이야기를 다큐로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송에 나간다는 것은 내 얼굴이 공개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딸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내일? 내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모레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럼 모레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이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방송 출연하시는 거예요? 응. 해보려고. 선생님,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한테는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딸은 자동으로 알게 되겠지. 따님이 화내실 것 같은데요. 화를 내든 말든. 이제는 내 인생이니까. 미선이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따님이잖아요. 정말 관계를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미선아,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나는 끝낸 게 아니야. 딸이 끝냈어. 나는 그냥 놓아준 거야. 놓아주다. 응. 딸을 놓아주고 이제 나를 붙잡은 거지. 그날 오후 나는 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다시 글을 쓰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 메시지함에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글 읽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오랜만에 아버지 목소리 듣고 울었어요. 비씨 아버지,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글 읽으며 부모님 생각 많이 했어요. 살아계실 때 잘할걸. 선생님 응원합니다. 선생님의 새로운 인생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하나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들이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껏 감사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부모님께 꼭 연락하세요. 후회하지 않도록. 응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는데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것을, 딸에게 버림받았지만 행복하다는 걸,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요즘 인터넷에서 화제인 B씨의 편지 보셨어요? 정말 딱한 분이시더라고요. 아빠는 저한테 잘해주셔서 다행이에요. 그죠? 나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을,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화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따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글에서 나는 처음으로 딸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기로 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해. 내가 잃어버린 것은 나라는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빈자리가 될 것이란 걸. 글을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미련을, 집착을, 기대를 모두 내려놓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글을 다 쓰고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일이면 수십만 명이 이 글을 읽겠죠. 그리고 딸도 읽을 것입니다. 그때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는 알 수 없겠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딸의 반응이 내 행복을 좌우하지 않았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나도 홀로 빛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다음 날 오후 2시, 손 변호사와 나는 강남의 한 고급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태수 부동산 개발이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긴장되세요? 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담담합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세요. 선생님, 제가 리드할 테니 편하게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리셉션이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 최신식 가구, 그리고 벽에 걸린 비싼 그림들. 예약하신 분이십니까? 리셉셔니스트가 물었습니다. 네, 2시에 정태수 대표님과 약속이 있습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5분 후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태수?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훨씬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의 명품 시계,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의 인사에는 어색함과 불편함이 묻어났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 사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돌아가신 영숙이 누나 생각이 나네요. 정태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고인 얘기하니까 죄송하죠? 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내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시죠.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손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정태수 대표님, 2004년 3월 15일 고 박영숙 여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채권 증서도 있고 공증도 받으셨죠? 그게 정태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게 20년 전 일이잖아요. 시효는 2015년 내용 증명 발송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여기 증거 있습니다. 손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20년이나 지났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2억 원 그리고 20년치 이자 연 5% 계산하면 총 4억 원입니다. 4억? 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너무하다고요?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정 사장님, 20년 전 내 아내가 당신한테 2억을 빌려줬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억합니다. 정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돈으로 당신은 사업을 시작했고 지금 이렇게 성공했죠. 이 건물, 이 회사 다 내 아내의 돈으로 만든 겁니다. 박 선생님, 저도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려우면 다른 사람 돈 떼먹어도 되나요?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도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진짜예요. 근데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2015년에 내용 증명 받으셨잖아요. 그때 연락할 수 있었어요. 근데 수령 거부하셨죠? 그때는 회사가 어려워서 20년 내내 회사가 어려웠나요? 나는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게 어려워 보입니까? 정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 대표님, 손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합의하고 6개월 내에 4억을 갚으시든지. 둘째, 소송 들어가서 법정에서 뵙든지. 6개월에 4억은 너무 짧아요. 그럼 소송하시겠어요? 소송하면 언론에도 나갈 겁니다.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자, 20년 전 빚 안 갚아 이런 제목으로요. 대표님 회사 이미지에 좋을까요? 정태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1년만 주세요. 1년이면 갚을 수 있어요. 손 변호사가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1년 드리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지금 계약금으로 1억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3억은 1년 후에. 만약 못 갚으시면 이자는 연 10%로 올라갑니다. 1억을 지금 당장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태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30분 후 내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1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정태수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나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정 사장님, 미안하다는 말은 20년 전에 했어야죠. 지금은 너무 늦었어요. 그냥 돈이나 제때 갚으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손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저 사람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돈 안 내려고 하는 거죠. 알아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잡히면 미안하다고 하죠. 빌딩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려요. 1억이요. 고맙습니다. 손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돌아가신 부인께서 다 준비해 두신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아내가 20년 전 서랍장에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내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마치 이날을 예견한 것처럼. 선생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일단 점심이나 먹어야죠. 변호사님, 같이 드실래요? 좋죠. 우리는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며 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따님한테는 말씀 안 하세요? 1억 받았다고. 말 안 할 겁니다. 왜요? 말하면 딸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손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아빠, 그거 우리한테 좀 주세요. 이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말 안 하는 겁니다. 선생님, 따님과의 관계는 정말 회복 불가능한 건가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 변호사님,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깨달은 게 있어요. 관계는 혼자서 유지할 수 없다는 거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딸이 마음을 닫으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죠. 이미 내밀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딸은 그 손을 잡지 않고 자신이 잘난 맛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내 손을 거둘 때가 된 것 같아요. 손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당장 저 좀 만나요. 무슨 일이니? 무슨 일이긴요. 아빠가 인터넷에 글 쓰는 거 그거요. 역시 딸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거. 아빠, 그게 저 얘기잖아요. 전국 사람들이 다 보는데 저를 이렇게 망신을 주시려고요? 딸의 목소리에는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라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 익명으로. 익명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들 짐작하고 있어요. 회사 사람들이 저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그건, 아빠, 그 글 당장 내리세요. 제발이요. 저 정말 미치겠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혜야, 그럴 수 없다. 네. 뭐라고요? 그 글은 내 인생이야. 내 이야기야. 내가 쓸 권리가 있어. 아빠 인생이 뭐가 중요해요? 저는 지금 당장 망가지고 있다고요.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요?
장인어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런 글을 쓰냐고요. 지혜야. 내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망신 줬을 때는 괜찮았니? 제가 언제 아빠를 망신 줬어요? 현관문 틈으로 비닐봉지만 봤던 날. 그날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창피한 늙은이였어. 그건 망신이 아니었니? 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혜야, 내가 나한테 한 것은 괜찮고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니? 그건 달라요. 저는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나쁜 의도가 없으면 괜찮은 거니? 지혜야, 내가 나를 아프게 한 건 사실이야. 그리고 나는 그 아픔을 글로 표현한 것뿐이야. 아빠, 제발이요. 제발 그 글만 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사과는 진심일 때만 의미가 있어. 넌 지금 진심으로 미안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순간만 넘기자는 거지. 아빠. 그리고 지혜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글을 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니? 행동을 바꾸다니요?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아빠를 진심으로 대하면 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빠가 보고 싶어서 연락하면 돼. 그게 진짜 사과 아니겠니?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에는 제가 무릎 꿇고 빌기를 바라시나요? 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나는 너를 궁지로 몰아넣는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이제 나를 위해 살려는 거야. 나를 위해 산다는 게 저를 버리는 건가요? 아니, 지혜야.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놓아주는 거야. 그게 무슨 차이예요? 버린다는 건 미움으로 등을 돌리는 거고, 놓아준다는 건 사랑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거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거지. 전화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내가 마음을 바꾸길 바라는 연기인지 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힘들어요. 나도 힘들었어, 지혜야. 딸한테 버림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아빠가 절 버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지혜야, 나는 언제나 여기 있어. 내가 진심으로 찾아오면 언제든 반길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먼저 찾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준비되면 네가 오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 변호사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후회되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딸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좋은 아버지세요. 좋은 아버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쁜 아버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거리를 지나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저녁에 방송국 PD 만나시잖아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잘 됐어요. 할 이야기가 더 많아졌으니까요. 저녁 7시 미선이의 작업실에서 방송국 PD를 만났습니다. 김 PD는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선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글 정말 감동 깊게 읽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제가 방송국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연락 안 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선생님 글 읽고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10년 만에요. 김 PD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전화 받으시고 울으시더라고요. 내가 전화를 하다니 하시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 다큐를 꼭 만들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깨닫게 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좋습니다.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촬영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 PD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따님도 인터뷰 가능할까요? 양쪽 입장을 다 담으면 더 균형 잡힌 다큐가 될 것 같아서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딸은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여쭤보시는 게 여쭤봐도 됩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김 PD가 나간 후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따님한테 전화 오셨죠? 응. 어떻게 알았니? 선생님 표정 보면 알아요. 힘드셨죠? 응. 힘들었어. 선생님, 이거 계속하실 수 있어요? 뭐가? 이 싸움요. 따님과의 싸움.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선아, 이건 싸움이 아니야. 이건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따님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응. 딸이 힘들어하는 게 내 마음도 아파. 하지만 미선아, 내가 힘들었던 건 괜찮고 딸이 힘든 건 안 되는 거니? 미선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선아, 나는 평생 딸만 생각하고 살았어. 이제는 나도 좀 생각하고 싶어.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이상한 소리 했네요. 죄송해요. 괜찮아. 내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나는 오화를 썼습니다. 제목 딸과의 첫 번째 전화 진심과 거짓 사이에서 오늘 있었던 딸과의 통화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딸의 울음도 내 마음도 솔직하게 글을 쓰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과 딸을 놓아주어야 하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글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선생님, 울면서 읽었어요. 따님도 분명 선생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사랑이 전부는 아니에요. 존중이 더 중요하죠. 선생님이 옳습니다. 계속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일부는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사적인 일을 공개하는 건 좀. 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지지했습니다. 그날 밤 12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장인어른. 사위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구나. 장인어른, 제발 그 글 좀 내려주세요. 지혜가 매일 울어요. 밥도 안 먹고요. 민준이, 그럼 너는 장인어른 걱정은 안 했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찜질방 바닥에서 잘 때 너는 나한테 전화 한 통 했니?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내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 장인어른, 지혜한테 전해라. 아빠는 언제나 여기 있다고. 내가 진심으로 찾아오면 언제든 품어주겠다고. 하지만 거칠애는 이제 하지 말자고.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나도 멀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외로웠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팠지만 당당했습니다. 이것이 박진수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67년 만에 찾은 진짜 내 인생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SNS 연재는 18을 넘어섰고 누적 조회수는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출판사와의 계약도 마무리되었고 책 제목은 67세 다시 쓰는 내 인생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촬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김 PD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생. 그리고 현관문 틈으로 비닐봉지를 넣어줬던 그날 밤. 찜질방에서의 밤. 그리고 다시 일어선 과정. 촬영하는 내내 스태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김 PD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님을 용서하실 건가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요? 글쎄요. 용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놓아줌이요. 나는 딸을 용서한다기보다는 놓아주는 거예요. 딸의 인생은 딸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붙잡고 있으면 둘 다 불행해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촬영이 끝나고 김 PD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좋은 촬영이었어요. 2주 후에 방송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따님한테 연락해 봤는데요. 응? 인터뷰 거절하셨어요. 예상하셨죠? 네, 알고 있었어요. 작업실로 돌아오니 손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정태수가 나머지 3억을 미리 갚겠대요. 다음 주까지요. 벌써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네. 아마 선생님 이야기가 유명해지면서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혹시 자기 이름이 공개될까 봐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 사람도 체면이 있겠죠. 선생님, 그럼 곧 4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4억? 내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었던 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때 미선이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출판사에서 연락 왔어요. 선인세로 3천만 원 입금됐대요. 3천만 원? 네. 그리고 책 나오면 더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 대박이에요. 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월세방도 없던 내가 지금은 4억 3천만 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하실 수 있겠어요. 미선이가 기뻐했습니다. 그러게, 새로운 시작. 그날 저녁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4억? 이 돈으로 작은 집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일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방송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아빠한테는 자존심 회복이겠지만 저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제발이요. 나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지혜야, 나한테도 인생이 걸린 문제란다. 67년 만에 처음 찾은 내 인생.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나를 선택할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손 변호사님, 저 박진수입니다.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재단을 만들고 싶은데요. 재단요? 네. 저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았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노인분들을 위한 재단이요. 전화 너머로 손 변호사의 놀라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선생님, 정말이세요? 네. 4억, 그리고 책인세로 들어올 돈, 다 재단에 쓰고 싶어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뭘로 사세요? 연금 있잖아요. 충분해요. 그리고 미선이가 작업실도 내줬고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선생님, 손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재단 설립,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손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복수였습니다. 딸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딸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서는 것. 돈으로 행복을 산다고 믿는 딸에게 돈이 아닌 것으로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2주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시청률 12%, 동시간대 1위였습니다. 방송 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내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67세 박진수 딸에게 버림받은 아버지 현관문 비닐봉지 4억 기부 노인 재단.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눈물 없이 못 봤어요. 진짜 아버지예요. 마지막에 4억 기부하실 때 울었어요. 진짜 어른이세요. 반성했어요. 오늘 당장 부모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딸을 비난했습니다. 딸이 정체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런 자식은 벌 받아야 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댓글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딸이 벌 받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딸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방송 다음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저 회사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다들 저를 손가락질해요. 아빠, 이제 만족하셨어요? 제 인생 다 망쳤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혜야,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야. 내가 한 선택들이 너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하지만 지혜야,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란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빠처럼.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름은 영숙재단으로 정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따서요. 선생님, 재단 사무실은 어디에 둘까요? 손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동네 어디 작은 곳이면 좋겠어요. 화려할 필요 없어요. 진심이 담긴 곳이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오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책이 나왔어요. 서점에 깔렸습니다. 나는 미선이와 함께 서점으로 갔습니다. 입구 베스트셀러 코너에 내 책이 쌓여 있었습니다. 67세, 다시 쓰는 내 인생 박진수 지음. 표지에는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벤치에 홀로 앉아 있는 노인의 뒷모습.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선생님, 미선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이 작가가 되셨어요. 진짜 작가요. 미선아, 나 20대 때 꿈이 작가였어. 근데 포기했지.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67세에 이루네. 선생님, 늦은 게 아니에요. 딱 맞는 때예요. 서점 안을 둘러보니 책을 집어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책을 펼쳐보다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책을 사서 계산대로 갔습니다.
어머니 드릴 거예요. 그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 읽고 반성 많이 했어요. 나는 조용히 서점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봤습니다. 저, 혹시 박진수 선생님이세요? 돌아보니 30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선생님 방송 봤어요. 책도 샀고요. 그녀가 가방에서 내 책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5년 만에요. 그러셨어요? 네. 저도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전화 받으시고 우셨어요. 목소리로 우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딸아, 내가 전화를 하다니 하시면서 나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아버지를 되찾았어요. 그녀는 90도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의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 상처가 누군가의 깨달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글을 쓴 이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였습니다. 지혜야? 네. 아빠, 제 번호 바꿨어요. 사람들이 제 번호 알아내서 전화랑 문자 너무 많이 와서. 그랬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책 읽었어요. 그래. 아빠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몰랐어요. 지혜야. 아니에요.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불편하니까. 신경 쓰기 싫으니까.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나쁜 딸이에요. 아빠를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아빠가 낡은 옷 입고 오시면 싫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들을까봐 무서웠어요. 지혜야. 근데 아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아빠를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가 당연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딸의 울음소리가 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빠한테 사과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어요. 미안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너도 힘들었구나. 아빠는 왜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빠한테 그렇게 못됐는데. 너는 내 딸이니까. 아빠는 언제나 널 이해하려고 노력해. 아빠,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한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혜야,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야. 너 자신한테 용서를 구해야 해. 제 자신한테요? 응. 너 자신을 용서해. 실수했던 너를, 못됐던 너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아빠, 저 아빠 만나도 돼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혜야. 네. 지금 우리가 만나면 너는 또 울고 나는 또 안아주고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언제요? 내가 정말로 변했을 때,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은 새로운 내가 됐을 때, 그때 만나자.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나도 몰라. 1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하느냐야. 아빠, 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아빠도 67세에 다시 시작했잖니. 너는 아직 젊어.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혜야. 언제나 사랑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딸을 놓아주는 아픔과 딸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한 달 후 영숙 재단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선생님, 벌써 신청자가 50명이 넘어요. 미선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50명이나? 네. 다들 선생님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어떤 분은 70세에 빵집 하고 싶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75세에 시집 내고 싶다고 하시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우리 다 도와주자.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손 변호사, 김 PD, 그리고 내 책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독자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선생님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하나하나 악수하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행사가 끝나고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벽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는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있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작업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나는 지난 석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쫓겨나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글을 쓰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딸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저 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67년 동안 잃어버렸던 박진수를, 아버지도 남편도 교사도 아닌 그냥 박진수라는 한 사람을. 글을 마무리하며 나는 썼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림으로써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끝났습니다. 딸은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딸이 정말로 변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때 나는 두 팔 벌려 맞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나는 나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67세,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딱 맞는 때입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손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정태수한테서 3억 받았어요. 이제 다 정리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변호사님.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책은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30만 부가 팔렸습니다. 재단은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재단입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만이었습니다. 지혜야, 아빠, 저 지금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관에서요. 그래, 네. 매주 토요일마다 가요. 어르신들 말벗 대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잘하고 있구나. 아빠, 저 많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아직도 가끔 예전 생각이 나요. 그래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지혜야,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아.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야. 너 잘하고 있어. 아빠, 저 아직도 아빠 못 만나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아빠가 판단할게. 내가 정말 준비됐을 때, 그때 만나자. 네. 알겠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년 후, 딸이 재단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 진한 화장 대신 담백한 얼굴. 하지만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아니라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지혜야. 우리는 마주보고 섰습니다. 아빠,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응, 알아. 내가 보낸 활동 보고서 다 읽었어. 아빠가 읽으셨어요? 응. 내가 재단에 보낸 거 다 나한테 왔어.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 이제 만나도 돼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됐어. 딸이 내게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지혜야. 이제 됐어.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 복수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를 무너뜨림으로써 완성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딸은 더 성숙해졌고 나는 더 자유로워졌고 우리는 더 진실해졌습니다. 식사 후 둘이서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아빠, 준서가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준서, 할머니 돌아가신 후로 외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했어요. 제가 아빠 책 읽어줬거든요. 그랬구나. 아빠, 준서 만나주실 거죠?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떠 있었습니다. 응, 만나자. 우리 손자. 딸이 내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혜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닌 재건으로 끝났습니다. 딸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딸이 아닌 새로운 딸로. 나도 변했습니다. 버림받은 아버지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한 사람으로. 이제 나는 69세입니다. 딸과의 관계도 회복했고 의미 있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제2의 인생. 이제 겨우 2년 차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됩니다. 당신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사십시오. 당신을 위해. 글을 업로드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내 인생.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지금부터라는 것을.